이 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폭등 대 폭락으로 싸우고 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폭등 쪽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폭등은 너무 극단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이런 정책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장 논리를 반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정책이 정당해 보이더라도 말이죠. 먼저 위에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경제 서프라이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장 논리를 반하는 정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예상해 보기에 아주 적합한 영상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8세기에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소시민들과 농민들과 같은 민중을 위한 정치를 펼쳤어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시장 논리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웠어요. 그 당시에 우유는 가격이 비싸서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유를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건지 인기를 끌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유값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우유값이 크게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우유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젖소를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우유를 팔아봤자 젖소 건초값도 안 나왔거든요. 손해를 보면서 우유를 파느니 그냥 젖소 고기값이라도 받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유의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우유값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을 강제로 낮추도록 또 지시합니다.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러자 건초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건초를 파느니 태워버리고 말지 하면서 건초 생산을 중단해버립니다. 건초의 공급이 크게 줄면서 건초 가격은 또 폭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유 가격은 더 크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제품의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중산층까지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정적들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해도 시장 논리를 반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이렇게 부작용으로 더 큰 고통을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도 동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물품의 가격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가격의 폭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도 21세기에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는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있어야 진행을 하겠죠. 특히나 재건축은 사업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재건축은 항상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끕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는 대신 남는 집을 일반 분양해서 수입을 얻는 구조죠.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모두 다 팔면 그게 사업을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다. 분양가도 높이지 못하고 미분양도 날 것 같고 그러면 아파트 조합원들이 굳이 내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는 재건축 연한이 4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도 얘기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걸 체감을 해야 사업에 동의를 하는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실해져야 건설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일반 분양 가격을 강제로 낮추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당연히 아파트 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재건축이 조금 더 이런 사업성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민간 택지의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폭랑이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더 많이 공급할 거다, 마진이 안 남으니 더 많이 팔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겠죠. 지난번에 1편에서 애플 아이폰 예시를 들었는데요. 아이폰과 같은 제품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를 딱 했어요. 정부에서 아이폰 가격 낮춰 라고 하면 애플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개발한 아이폰에 대해서는 마구마구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개발 비용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손해가 최소화되는 시점부터는 공장 가동을 줄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아이폰을 만들어 봐야 수익이 없을 테니까 연구 개발을 하지 않거나 그지 같은 부품을 써서 원가 절감을 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루트를 만들거나 하겠죠. 국내에서는 아이폰을 판매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건설사도 비슷합니다. 이미 땅을 입찰해서 확보한 경우에는 어차피 땅을 놀리면 금융 비용도 계속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느니 빨리 분양을 해야겠다라고 마구마구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데는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 빨리 분양하는 아파트도 원가 절감을 해서 그지같이 만들 것이에요. 아니면 해외 건설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하겠죠. 결국 아파트의 국내 공급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이런 줄어드는 아파트 공급을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보충을 하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이나 돼야 3기 신도시는 공급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임대 물량이고 서울 외곽에 있죠. 무조건 서울과 경기 핵심 위치 지역들의 공급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줄어드는 공급 물량, 그리고 현재 신축의 희소성,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낮아진 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당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반 아파트의 가격도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부푼 기대감을 갖고 집 사는 걸 미루게 되면 매매 수요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폭락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 하락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의 8.2 대책과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8.2 대책과 9.13 대책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거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의도였는데 시중에 나오는 매도 물량까지 감소시켰어요.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그냥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증여를 하면서 시중의 매물을 싹 걷어버렸죠. 그 결과 공급과 수요 모두 감소시키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수요를 억제한다고는 하나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집을 내놓은 사람이 줄어 있어서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으나 하락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기가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 시장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상승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하게 되면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청약 대기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상승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매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1977년에 분양 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분양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분양가가 낮아야 분양을 승인을 해주는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1983년 1월에는 85제곱미터 초과 민영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평당 134만원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러자 신규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최대 필요 물량의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80년대 후반 3조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경제 호황이 불어왔고요. 이때 공급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 90년대 초에 그나마 1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겨우 집값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어요.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 어느 라이트 머시기 유튜버는 공급 물량 축소는 도그소리다. 2007년 분양 실적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공급 물량 축소냐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1년 서울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났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부동산 제대로 공부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만 보면 안 되죠. 최소 경기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 2011년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 보여도 이게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을 보면 5만 세대 이상인데 2006년부터 줄어들어서 3만 세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경기도를 보면 2010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다가 2011년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1월에 발표를 했지만 실제 적용은 2007년 12월부터 되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와 조합들이 12월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엄청나게 했어요. 분양 가격을 낮추느니 차라리 일부 미분양이 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서 미분양 수치가 급등을 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때 밀어내기 분양한 물량이 2010년도에 공급 물량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2011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서울과 경기의 전세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매매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상승폭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이걸 또 한다고요?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나오기도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돈의 유동성이 감소하여 위기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더 큰 부작용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장 논리와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펼치면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폭등은 투자자에게도 좋지 않아요. 저는 정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뿅!